안녕하세요. 박홍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혼 소송 본소가 유리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제 서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이혼하자, 또 얼마 내놔라, 또 남편도 부인한테 뭐 이혼하자, 얼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송을 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서로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전가하는 책임이고, 각자 이걸 서로 달라라고 하는 구조니까 먼저 제기하는 쪽이 본소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걸 본소라고 하고, 피고가 나중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이제 반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기하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이 영상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뭐 어떤 특정 주제만 가지고 영상 내용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주 질문하시는 게 똑같은 이 제목 같은 거 먼저 제기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거겠죠.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뭐냐?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답답한 부분이 혼인생활 불성실해서 뭐 불륜도 저지르고 뭐 간통도 하고 했는데 재산 분할해서 가만히 되느냐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헤어지자라는 거죠. 이혼이란 게 뭡니까? 이게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상으로는 혼인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이제 혼인의 자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혼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헤어질 수 있으니까 혼인이 의미가 있는 거지,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에 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이혼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을 때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혼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 이혼 청구를 하면 되느냐? 안 되겠죠. 다만 상대방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혼하자라고 동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혼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혼인도 상대방 동의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혼도 서로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혹은 합의를 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99%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혼 안 하겠다라고 다투지만 결국은 이혼에는 합의를 하면서 다른 부분, 부대하는 부분, 이혼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다퉈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다툼 사항이 되게 되고,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대 청구라고는 하지만 이게 당연히 그러면 이혼 청구라는 게 주된 부분이겠죠. 주니까 부대 청구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또 위자료는 이제 손해배상을 말하죠.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게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위자료도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을 하고 또 협조를 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람피지 않거나 이런 걸 말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뭐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자 간이 아니라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혼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자료까지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를 사망시켰거나 폭행을 가했거나 이런 어떤 순서를 가정을 하다 보니까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봤자 이 배우자가 불륜이 장기간 계속되고 반복이 되었다 할 때 3에서 한 5천만 원 선이 보통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이거를 초과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방이 괘씸하고 이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기는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혼인 기간이 좀 오래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애를 누가 키우느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양육비는 어떻게 되느냐,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다퉈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다툼 없이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실제 애들을 데리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원에서는 키우고 있는 자한테
양육권을 인정을 대부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은 누가 적절하냐,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누가 적절하냐 관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많이 주장하고 치열하게 한다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양육권을 갖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양육비 부분도 아주 그냥 좀 정형적으로 소득 비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법원에서도 산정을 해줍니다. 또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범위, 자녀한테 뭐 정상적인 양육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적어가지고 또 면접 교섭이 사실상 어렵거나 이렇게 되도록 뭐 인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쟁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사항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서로 뭔가 바람을 피웠다. 그 부분 위자료. 그 부분은 약간 좀 심정적으로 좀 다툼을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혹은 또 배우자의 친족 뭐 시어머니든 뭐 친정어머니든 이쪽으로부터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게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중요 쟁점으로 부각을 되긴 합니다. 근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분할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양육비 아이가 어리다라고 한다면 뭐 1세라고 한다면 양육비 이 총액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보다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정형적으로 좀 정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소송상 다투어지는 쟁점에서는 재산 분할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뭐 양육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사자 이혼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좀 괘씸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이 더 심정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불성실 혼인을 유지를 해서 또 외도도 하고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뭔가 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자료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각자 가져온 거, 기여한 거 이걸 감안을 해서 분할을 한다라는 게 재산 분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의 성격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재산 분할이란 게 혼인 생활을 하면 각자 수입을 잘 관리를 해서 뭔가 재산을 형성을 하고 또 뭐 유지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재산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분할을 할 때 그 비율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불성실한 혼인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 이런 취지의 뉘앙스에서 뭐 인정하는 듯한 최근 하금신 판례도 제가 본 바도 있고 해서 본 영상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기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개를 하지 않고 또 그 외도한 그 상간자에게 그 비용을 지출을 하거나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겠죠. 실제 지출한 비용은 재산 분할에서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할해서 감안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걸 뺀 나머지를 분할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형성이나 유지가 제대로 됐겠느냐 추상적으로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혼 소송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산 분할에서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실제로도 저도 많이 주장을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유지 이런 거에 기여한 사람과는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도 이런 부분 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좀 강조드릴 부분은 분할 비율이라는 것이죠. 분할 비율. 통상 이렇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한 50%의 수렴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남자가 이제 외벌이로서 돈을 많이 수입 대부분을 벌어오고 가정주부로서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이제 가사에 전업을 하는 경우 옛날에는 한 30% 정도 인정을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한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기여가 있다라고 봐서 50% 정도 비율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만약에 맞벌이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현실상 부인이 직장 생활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뭐 수입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겠지만 수입이 남편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사 부분은 여성이 전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이고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랑 비교를 한다면 이 경우 50%를 초과해서 인정해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50%까지 초과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또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전제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때, 그 출판설이 비슷하다라고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전업주부를 한 10년이면 50% 수료금을 한다라면 50%는 초과해서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수입이 별로 없지만 향후 전문직 자격, 뭐 변호사도 그렇고요, 뭐 의사나 뭐 한의사나 향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초기에는 이게 수입이 낮겠죠. 왜냐하면 공부하고 이러느냐고 지출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이런 경력이나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수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주장을 해서 반영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제 각자 부모로부터 혼인 전이든 혼인 직후든 지원받은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주장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혼소송 경향이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보통 이제 주부거나 혹은 뭐 소득이 좀 여자 쪽이 적으니까 남자를 상대로 해서 이혼, 재산 분할로 얼마를 내달라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동명의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 기여분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려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 내지 재산 분할 상당액의 어떤 금액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배우자 단독명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분할을 받아야 되니까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재산 분할할 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다 포함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플러스,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대출이나 부채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섞어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명의자가 남자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라고 이게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제 남성은 여성, 이게 여기는 직장인이고 여기는 뭐 전문직, 혼인기간 중 뭐 전문직 취득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재산 명의는 또 여자 쪽으로 이제 공동 명의도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남자가 여성을 상대로 해서 재산 분할 취득을 재산 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전문직의 취득을 위해서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상당 부분 부담을 했고 이혼 이후에 오히려 여자 쪽이 재산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적극적으로 다툼을 해서 오히려 원고 쪽에 70%, 피고 쪽, 부인 쪽에 3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상 성공한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번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재산 분할 판사님이 쓰셨던 이유 부분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으로 돌아와서 이혼소송 누가 유리할까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제기하는 쪽, 본소를 하는 쪽, 먼저 제기하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미리 소송 준비를 합니다. 또 증거 확보도 합니다. 재산 내역도 확보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서로 틀어지게 되면 이혼 소송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뭐 물어보고 알려달라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역을 아는 상태에서 조회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먼저 제기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리 소송 준비도 하고 증거 확보, 중요하게 또 재산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틀어지고 이혼 소송 준비하다 보면 이혼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한테 어떤 협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확인하는 쪽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혼 원치 않거나 이혼하지 말자라고 하거나 이러다 보면 아무 준비 없이 이혼 소송 당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이게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막상 방어하는 쪽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찾아낸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 분모 찾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 분할이라는 게 비율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대 3이든. 근데 7대 3이라는 건 10분의 7을 받는 것인데 결국 분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재산이라는 거는 상대방 재산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분할 비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져갈 게 많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은 내 걸 잘 찾지 못한다. 자기가 기여했던 거를 잘 찾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쪽이 유리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대부분 혼인 중 재산 관리는 서로가 신뢰를 하고 별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파악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뭐 먼저 준비 잘 해서 제기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이혼소송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드리고 빨리빨리 준비하자.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내 앞에 이혼 상담을 오신 걸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냐.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라면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유리하고 실익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뭐 본소가 먼저 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먼저 제기를 합니다. 거의 뭐 동시에 제기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소 모양을 띌 수 있게도 법원에도 그렇게 보여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관해서 다소 좀 장황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쟁점이나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